돈보다 더 위대한 유산. 부자가 보낸 편지. 재벌이었던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닌 9통의 편지였다. 혼다켄 지음, 권혜미 옮김. 책이 있는 풍경 출판사입니다. 최초의 편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죽음을 슬퍼할 필요는 없단다. 너와 직접 만나 대화하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구나.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이 편지에 적어 놓겠다. 나는 엄청난 돈을 벌어 재벌이 되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의 아버지에게도 손자인 너에게도 재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일절 남기지 않을 생각이다. 그 점을 용서하길 바란다. 대신에 너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줄 생각이다. 사실 내가 대학생이 되면 많은 것을 직접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순서가 어긋났구나. 인생이란 이렇듯 원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란다. 인생에는 많은 고비가 있단다. 앞으로 내 인생에는 연애, 취업, 전직, 창업,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질병, 간호 등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찾아올 거다. 가능하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면서 직접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이 편지로 조언을 대신하마. 내 앞으로 9통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 편지는 고아였던 내가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즉 80년 인생에서 얻은 삶의 교훈이란다. 내가 살면서 얻은 지혜는 물론이고 겪었던 시련까지 그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았단다. 편지의 내용을 몸에 익히면 돈, 명예,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 등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다. 필요한 순간에 편지를 순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 너의 직감이 다음 편지를 읽을 타이밍을 알려줄 거다. 그 직감을 믿고 차례대로 편지를 읽어나가렴. 마지막으로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할아버지를 용서하렴.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그럼 첫 번째 편지를 읽어봐라. 행운을 빈다. 첫 번째 편지. 우연. 우선 너에게 해둘 말이 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우연에 대해 설명해 보마. 이전에도 너에게 우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단다. 가족 다 같이 로코산 목장에 갔을 때였지. 그때 나는 우연에 우연히 겹쳐 15세 때 내가 상하이로 가게 된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었단다. 너는 그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내가 그곳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번 물었었지. 내가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벌써 10년 전 일이로구나. 혹시 그때를 기억하니? 너는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 같겠지만 나중에 큰 시점으로 바라보면
이미 예정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란다. 내가 중국의 상하이로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가 바로 그랬었지. 상하이에서 막 귀국한 지인과 우연히 길에서 만난다거나 선배와 함께 간 중식당에서는 상하이로 떠나는 회사원들이 송별회를 열고 있다거나 어쨌든 상하이라는 우연이 겹쳤었지. 그때 당시 나는 도쿄로 상경할지 상하이로 떠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일면에 쓰인 상하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 그것을 보고 순간 기분이 후련해지더구나.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나는 상하이로 가기로 결심했단다. 그때 나는 상하이로 떠나 타국에서 몇 년 지낸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경험 덕에 지금 나에게는 전 세계에 믿을 만한 친구가 많이 있단다. 그건 매우 유쾌한 일이야.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단다.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우연이라는 작은 점은 선으로 그리고 그 선은 면으로 보이게 된단다. 게다가 내 나이가 되면 면은 입체로 보이게 되고 인생은 우연이라는 작은 점이 모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마치 인생의 진리처럼 말이야. 이렇게 많은 우연을 경험한 끝에 나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단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넘겨짓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80년 동안 몇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이지. 이렇듯 인생이란 우연이 겹쳐서 완성되는 거란다. 그것은 마치 테피스트리와도 같아. 테피스트리는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넣은 직물공예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선들은 가까이에서 보면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서로 연결된 한 장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지금은 실감하지 못할 테지만 우리도 어떠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단다. 그러면 인연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같은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는 하지. 또한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을 만나기도 해. 그 모든 만남은 어떠한 인연 때문이란다. 이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커피숍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모두 어떠한 인연 때문에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인연은 실제로 많이 있단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 힘이 너에게 다가와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란다. 그 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운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우연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 신비한 힘을 알면 너는 매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란다. 즉, 인생을 믿게 되는 거지. 그 힘을 알면 내 인생에도 멋진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안심할 수 있게 될 거란다. 그러면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눈앞에 있는 일에 일일이 반응하는 일은 줄어들 거다. 살아가다 보면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단다. 또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나중에는 행운으로 바뀌기도 하지. 이렇듯 긴 시야로 내다보면 인생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일어난다.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은 언젠가 너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거다. 그러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니? 이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해.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면 반드시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영어로는 싱크로니시티라고 부른단다. 전철을 늦게 탄 덕분에 옛 동창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우연을 계기로 전직했다. 레스토랑에서 학창 시절의 선배와 우연히 만났고 나중에 함께 창업을 하게 됐다. 그러한 일은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잘 잡는단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일이지만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을 때는 잘 살펴보는 게 좋아. 싱크로니시티를 발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이를테면 커피숍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행동도 싱크로니시티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전철을 탔을 때,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 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는 얼굴이 없는지 잠깐 둘러보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좋고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을 가는 것도 좋아. 길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하는 것도 좋아. 또한 병원이나 미용실 대기실에서 평소에 잘 읽지 않은 잡지를 읽어보거나 커피숍이나 전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단다.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운명의 여신이 장난스럽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줄 거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 정말 알고 싶을 때, 그때는 운명의 여신이 2번, 3번 연속해서 우연을 일으켜 줄 거야. 그러면 너는 원하는 정보를 절묘한 순간에 얻을 수 있게 될 거란다. 꼭 운명의 여신을 깨워보길 바란다. 그러면 우연은 보물찾기처럼 흥분되는 일로 바뀔 거다. 혹시 롤링스톤스라는 영국의 록밴드를 알고 있니? 전 세계에서 앨범을 2억 장이나 판매한 전설의 밴드란다. 롤링스톤스의 멤버인 믹 제거와 키스 리처즈는 어렸을 때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친구였지.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믹 제거의 가족이 멀리 이사해 두 친구는 소식도 모른 채 떨어져 지냈다는구나. 그 후 믹 제거는 런던의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키스 리처즈는 전문대학에 들어갔지.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두 사람은 재회했다고 하는구나. 믹 제거가 겨드랑이에 낀 몇 장의 레코드판이 키스 리처즈의 눈에 들어왔고 키스 리처즈는 믹 제거에게 말을 걸었지. 재회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그 다음 해에 롤링스톤즈를 결성했어. 그 후의 업적은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어떻니? 믹 제거와 키스 리처즈는 우연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 이렇듯 싱크로니시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실제로 매우 크단다. 우연의 마법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우연의 마법을 일으키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르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반드시 필연으로 잡길 바란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일은 너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편지에서 전하고 싶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세계 각지에 있는 내 친구들을 만나 인생에 대해 좀 더 배워보렴. 그들은 내 젊은 시절을 공유한 사람들이니 나 대신에 너를 훌륭한 길로 인도해 줄 거다. 그 친구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야. 내 친구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울 정도지. 그들을 만나면 이 말을 꼭 전해주렴. 죽기 전까지, 아니, 죽어서도 감사했다고 말이야. 그럼 첫 번째 편지는 여기에서 마치겠다. 생각보다 긴 편지가 되었구나. 직감을 의식하면서 우연은 필연이다 생각하며 살길 바란다. 너에게는 곧 두 번째 편지를 읽을 순간이 찾아올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두겠다. 이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 우연으로 만나는 사람도 없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직감으로 선택하길 바란다. 행운을 빌겠다. 두 번째 편지, 결단. 내가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는 것은 너에게도 무언가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 왔다는 뜻이겠구나.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단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결단이라고 대답했지. 그 이유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야. 진학, 취업, 전직, 결혼, 독립처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지 않는 게 좋아. 왜냐하면 결단을 뒤로 미루면 당장은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 뛰는 인생은 살 수 없기 때문이지.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모든 일은 결단을 내린 순간 시작된다. 결단에는 재능도 돈도 시간도 전혀 필요 없단다. 믿지 못하겠지만 결단을 내린 순간 미래는 탄생한다. 결단을 내린 순간 현재와 미래가 접속하는 회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올 거다. 반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내 인생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인생은 딱 결단을 내린 만큼 재밌어지겠지. 그러니까 일, 사는 곳, 배우자라는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 레스토랑의 메뉴나 휴가지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까지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버릇을 들이길 바란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좋아. 무언가를 하자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문이 열리거든. 이 세상에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세계가 존재한단다. 내 인생은 재미있는 우연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그 놀라움이란 내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란다. 내 인생에는 왜 그런 우연과 놀라움이 일어났을까? 그건 내가 항상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란다. 결단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현실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너는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구나. 스스로 결정해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결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너는 한 단계 위의 결단을 내리고 싶어질 거다. 그 한 단계 위의 결단이 무엇인지 설명하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평면으로만 본단다. 평면 위를 달리는 전철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만 생각하는 거지.
이를테면 하나의 선로가 어느 분기점에서 5갈래로 나뉜다고 해보자. 그 5갈래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그 미래는 내가 상상하는 미래가 될 거야. 이렇듯 평면에만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는 볼 수 없단다. 즉, 평면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결단을 내려야 해.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결단을 내리면 너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로 도약할 수 있단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가 보일 거다. 그 새로운 미래는 미지의 세계라고 말해도 좋아. 회사의 평사원이었던 사람은 임원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단다. 마찬가지로 회사원도 독립해서 사장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지.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차원 상승이라는 거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인생의 무대를 바꾸는 도약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단다. 차원 상승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야. 로저 베니스터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를 알고 있니? 한때 육상 선수가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단다. 그런 시대인 1954년에 로저 베니스터는 인류 최초로 1마일에 3분 59.4초라는 기록을 세웠지.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어떻게 된 일인지 로저 베니스터가 기록을 세운 후 1년 동안 23명의 선수가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기록을 세웠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니? 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미래는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미래가 있다는 뜻이야. 로저 베니스터의 이야기는 가능하다고 믿고 결정을 내려야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미래는 이렇게 완성되는 거란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까지 그 질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조언하겠다. 현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최고의 미래를 손에 넣는 결정을 하면 돼. 지금은 어떠한 결정이 최고의 미래를 손에 넣는 결정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좋아. 다만 내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꾸준히 생각하렴. 그 최고의 인생이 결정되면 상상력을 발휘해 가장 좋은 인간관계, 가장 좋은 배우자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공부,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경제 상황 등을 그려보렴. 이렇게 지금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감각이 바뀌고 매일의 행동이 바뀔 거다. 즉, 최고의 미래가 조금씩 너를 향해 다가오는 거지.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어떤 선택을 할까? 모두 눈앞에 있는 선택지 중에 최고가 아니라 비교적 나은 일을 선택하려고 해.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안전에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단다. 이를테면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선택하고 취업을 할 때도 자신을 받아줄 것 같은 기업에 이력서를 내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비교적 나은 것을 선택하는 한 가슴 뛰는 인생은 살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 선택지에는 꼭 하고 싶은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야. 비교적 나은 선택지에는 최고의 미래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최고의 미래는 항상 더 높은 차원에 있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의 미래를 찾기보다는 눈앞의 안정을 찾아. 실패가 두려워 처음부터 꿈을 낮추는 거야. 하지만 꿈을 낮춘다고 해도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실망하기 싫어서 최고의 미래를 찾지 않는다. 이것처럼 손해보는 인생도 없을 거야. 따라서 아무 결정도 행동도 하지 않은 인생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란다. 미래가 클수록 불안도 커진다.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정하는 것과 인생을 믿는 것을 동시에 연습하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복한 결과를 맺겠다는 감각을 몸에 꼭 익히길 바란다. 이것은 즐거운 인생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또 하나. 결정한 것은 종이에 적어야 실현된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단다. 알겠지?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그것을 꼭 종이에 적어라. 그러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는 무엇을 결정하면 좋을까? 그것과 진지하게 마주하렴. 어느 철학가가 이렇게 말을 했단다.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나아가는 방향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 지금 결단을 내려라.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라. 결단을 내리면 분명 무언가가 일어날 거다. 행운을 빈다. 세 번째 편지, 직감. 어떠니? 지금이 직감을 배울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 K, 너는 이미 흐름을 탔단다. 오늘은 직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직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겠다. 너는 직감을 그저 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직감은 지혜란다. 그리고 너를 행복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직감이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면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해도 좋아. 내면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꼭 필요한 신호만 보낼 거다. 즉, 내 몸과 내 마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단다. 따라서 직감을 무시하면 몸과 마음이 비명을 지를 거야.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참으면서 하다 보면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주저앉게 되지. 그것이 바로 직감을 무시해서 생기는 일이란다. 그러면 직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겁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것들은 모두 직감이 보내는 신호란다.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직감을 읽는 기술을 익혀야만 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서 있을 때 사람은 자연히 흥분을 느끼게 된단다. 그래, 이거야. 하면서 몸에도 마음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되지. 반대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질 거야. 애인과 헤어지는 게 맞지만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해 상처만 더 크게 받았다. 나와 맞지 않는 회사지만 좋은 조건에 이끌려 취직했다가 마음만 다쳤다. 이처럼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직감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다. 그러면 왜 직감을 믿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이성이나 여러 감정이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란다. 직감은 항상 행복을 위해 일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이성적으로 잘 모를 때는 용기를 가지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직감에 인생을 맡겨보렴. 어쨌든 직감을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감의 특징 또한 잘 알아야 하지. 직감은 가슴이 보내는 정보의 파도야. 갑자기 확 올 때도 있지만 탁 멈출 때도 있지. 정보가 멈추면 인생이 정체기에 들어서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 그럴 때는 다음 정보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다. 하지만 직감이 왔을 때는 대담하게 행동해야 해. 멋진 서퍼처럼 파도를 즐겨야 하는 거지. 직감을 따르면 그 후에는 재미있는 우연이 차례대로 일어날 거야. 큰 파도를 탄 서퍼처럼 우연을 따라 여행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슴 설레는 경험이란다. 나는 두 번째 편지에서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직감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너도 결단을 내릴 때는 직감을 사용해 보렴. 직감을 사용하면 결단도 빨리 내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예술, 정치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직감을 소중히 생각한단다. 직감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모든 일을 10초 만에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자연히 결단과 행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된단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남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할 시간에 3배 이상 많이 도전하지. 그렇게 많이 도전하니까 남들보다 성공하는 거란다. 너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잘 알고 있을 거다. 그가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지.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하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직감을 따를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직감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스티브 잡스도 직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단다. 중요한 것은 직감으로 내린 결단이 옳은지 그른지 신경 쓰지 않는 거란다. 왜냐하면 선택한 후에는 혼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혼신을 다하다 보면 대부분 일은 잘 풀리기 때문이지.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직감을 사용해 결단하고 행동하렴.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란다. 하지만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선택하면 안 돼. 만약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이대로가 좋은지 한동안은 고민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런 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사람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단다. 그러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모든 일을 체념하게 되지. 그 결과 우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란다. 그런 삶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렴. 나는 지금까지 중요한 순간에 몇 번이나 직감을 믿었단다.
때때로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그 결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 직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것과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직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란다. 내 안에 있는 직감을 잘 잡길 바란다. 그리고 직감을 사용해 다양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앞으로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 네 번째 편지. 행동. 앞서 본 편지는 어땠니? 우연, 결단, 직감에 대해 이야기했지. 직감을 사용하면 결단이 빨라진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은 아니란다. 결단을 내렸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행동이란다. 결단과 행동은 하나야. 모든 일은 결단을 내린 순간 시작된다. 결단을 내린 순간 현재와 미래가 접속하는 회로가 생긴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그 미래는 행동해야만 가까워진단다. 아무리 결심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다가오지 않아. 단 1mm도. 결단을 내려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내가 결심한 미래는 실현되지 않을 거다. 결단이 미래를 탄생시키고 행동이 그 미래를 이끌어 줄 거란다. 행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 즉 부정적인 행동 에너지. 두 번째는 현재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는 행동, 즉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가 있다. 미래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란 공부, 집안일, 일 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행동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어. 사실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된단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싫은 일도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는 거란다. 세상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선뜻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매일 출근하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일이 싫으면서도 왜 굳이 출근을 하는 걸까? 그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 집세나 생활비를 낼 수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야. 그런 불편한 상황이 싫기 때문에 꾸역꾸역 일을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만 할 뿐, 현재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단다. 불행하게도 말이야.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인생은 당연히 재미없어지고 말아.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를 늘리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마. 첫 번째 방법은 어렸을 때 순수하게 즐겼던 것을 생각한 후 그것을 해보는 거야. 이를테면 노래를 좋아했다면 노래를 부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는 거지. 이렇게 매일 즐거운 것을 1%씩 늘려보렴. 이것은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즐거운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다.
만약 하루 중 즐거운 시간이 20% 이하라면 자기 파괴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 인생은 즐거운 것이지 결코 수행하는 것이 아니란다. 두 번째 방법은 재미있을 것 같은 일을 20개 적은 후 가장 흥미 깊은 것부터 순서대로 해보는 방법이야. 그것은 당일치기 여행이나 영화 관람, 악기 연습처럼 작은 즐거움이라도 좋단다. 이렇게 작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질 거란다. 세 번째 방법은 조금 상위 단계지만 미래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야.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을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 자연히 행동할 수 있게 된단다. 그러나 너무 막연한 상상은 오히려 행동을 가로막아. 미래의 나는 어떤 재미를 즐기고 있을지 명확하게 상상해 보렴.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하면 성공한 내 모습이 쉽게 보일 거란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성공한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눈앞의 쾌락만 선택하기 때문이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는 행동, 즉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의 양을 늘려가 보렴.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손에 넣을 때까지 우연과 직감을 따라 두근거림을 쫓아가 보렴.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생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단다. 많이 경험하는 인생과 조금 경험하는 인생이지. 안전만 생각하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앞에서도 말했듯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를 목표로 행동해야 해. 마지막으로 사상가 루소의 말을 덧붙이겠다. 살아있는 것, 그것은 숨 쉬는 것이 아니다. 활동하는 것이다. 그럼 세계로 나가보렴. 청년이여 여행을 떠나거라. 다음 편지는 해외에서 읽어보길 바란다. 그 전까지는 다음 편지를 읽지 말거라. 그럼 좋은 여행이 되기를. 다섯 번째 편지. 돈. 영국의 전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돈을 잃는 것은 사소한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중대한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듯 용기만 있으면 또한 인망만 있으면 돈은 아무래도 상관없단다. 나는 많은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러나 돈에는 많은 힘이 있어.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돈에 대해 잘 모르면 하고 싶은 일에 제약이 생기고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행복을 놓치게 돼. 그래서 다섯 번째 편지에서는 돈에 대해 중요한 것을 너에게 알려줄 생각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움만 남지만 나는 돈에 관해서는 실패투성이었단다. 최근 20년 동안은 돈 걱정 없이 살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매일 돈 때문에 괴로워했단다. 너도 알고 있듯이 나는 사업에 성공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부자처럼 보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금 융통에 더 많은 압박을 받았어. 수입도 지출도 자릿수만 커졌을 뿐 초조하고 불안한 건 이전과 마찬가지였지.
재벌이라고 불리는 내가 한평생 돈 걱정을 했다면 믿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돈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야. 1. 돈에는 힘만 있을 뿐 선악은 없다. 2. 돈은 신뢰해야 그 가치가 완성된다. 3. 돈과 마주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보마. 첫 번째, 돈에는 힘만 있을 뿐 선악은 없다. 돈이란 힘이란다. 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양한 것으로 변해 물건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으로 변하기도 하지. 하지만 돈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 그저 강한 힘에만 이끌릴 뿐이지. 그래서 돈은 매우 착한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매우 나쁜 사람에게도 다가간단다. 유감스럽지만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에게만 돈이 가는 것은 아니야.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좋은 힘이 되고 나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나쁜 힘이 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사랑의 힘이 되고 냉정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냉정한 힘이 된단다. 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내 힘을 최대한 키우면 좋겠구나. 그러면 내 돈은 사랑의 힘이 커질 테고 넌 행복한 부자가 될 테니까 말이야. 두 번째, 돈은 신뢰해야 그 가치가 완성된다. 돈이라는 것은 신뢰해야 그 효력이 발휘된단다.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 조각이 돼버리지. 국가가 빚을 상환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전쟁 때문에 돈이 종이 조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단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야 하지만 전 세계를 둘러보면 돈이 종이 조각으로 바뀔 우려가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 너에게는 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돈을 왜 신뢰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싶다. 버블 역사도 함께 공부하면 좋겠구나.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때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것에 열광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상하게 가치 높은 것은 모두 환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세 번째, 돈과 마주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해. 나는 돈에 방해받지 않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단다. 돈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돈은 인생을 좌우한단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니? 그것은 돈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돈과 마주하지 않으면 돈과 사귈 수 없게 돼. 돈만 쫓으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지만 돈과 마주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단다. 즉, 한평생 돈에 휘둘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지고 결국 돈이 부족하다며 매일 불만을 갖게 될 거란다. 그러면 부자가 되면 돈에서 자유로워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되기 때문이야.
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돈과 행복은 관계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도 돈과 제대로 마주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마음의 가장 좋은 양식이란다. 이 사실을 꼭 실감해야 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마다 내 그릇이 커지고 돈에서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듯 돈과 잘 사귄 후에는 돈과 거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단다. 돈을 알면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지. 이를테면 귀농이라는 선택지가 있어. 시골에 가서 자급자족으로 생활하다 보면 현금을 거의 쓰지 않아도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게다. 지금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귀농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내 아버지도 대학 연구에만 몰두하지 돈에는 관심이 없지 않니? 그것도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이란다. 혹시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니? 미국의 석유왕으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불리던 인물이란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술도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만 했지. 록펠러는 돈과 거리감을 아주 잘 맞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신앙심이 깊은 그는 6살 때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기부하는 11조 헌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단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자선가이기도 했어. 록펠러가 개인 자산으로 기부한 총액은 5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남겼지.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 돈은 나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지 않았다. 이것이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란다. 나는 그의 삶이 돈과 마주한 후에 돈과 거리를 맞춘 표본이라고 생각해. 내가 만약 돈에서 자유로워졌다면 이번에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게 될 거란다. 그것이 진짜 자유야. 내가 돈에서 자유로워지길 마음속으로 응원하겠다. 너라면 분명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돈에서 자유로워졌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돈에서 해방시켜 주렴. 너희들에게 돈을 남겨주지 않는 이유도 스스로 돈을 버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싶어서였단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능력을 키우고 가슴 설레며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란다. 나는 너희에게 그 즐거움을 맛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내 생각을 언젠가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네가 꼭 성공할 거라 믿는다. 그럼 행운을 빕마. 6번째 편지 1. 6번째 편지는 일에 대한 편지란다. 그러나 일을 알기 전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 먼저 알았으면 하는구나. 누군가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물이다. 이것은 처음 집단 생활을 했던 원시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본능이야. 그럼 왜 이런 본능이 생긴 걸까? 원시시대 때는 누군가의 이익이 내 생존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야. 심리학에서는 아주 어린 아기들도 누군가에게 물건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즉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기쁨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준 후 감사를 받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일의 보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혼자만 이익을 차지하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단다.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는 없을 거다. 따라서 너는 재능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세상은 내 재능이 꽃피길 기다리고 있단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재능을 살릴 천직을 만나야 하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에는 내 천직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천직은 반드시 만날 수 있단다. 천직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나와 딱 맞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게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조금 더 큰 시점으로 생각해 보렴. 지금 하는 일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천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또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동안에 천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건 우선 그 일에 열심히 몰두해 보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보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재능을 살릴 포인트를 알 수 있게 되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단다. 그러면 일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단다. 좋아하는 일은 곧 천직이 되기 때문이야. 이 경우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했던 것 중에서 천직을 찾아볼 수 있단다.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너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거란다. 천직을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천직을 찾는 길은 인생을 찾는 길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너의 천직을 찾아보렴. 그런 의미에서 천직은 연애와도 같단다. 상대방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따라서 첫눈에 반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은 아니야. 18배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40이 지나 뒤늦게 반려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 이렇듯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또한 평생 반려자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렇게 평생 반려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인생이란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너는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찾길 바란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일을 매우 좋아한단다. 아니, 진심으로 일을 좋아하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올바른 순서일지도 모르겠구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즐겁게 일하니까 그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잘 발견하는 것이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문제점을 줄여나가다 보면 당연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무엇이 있겠니?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다. 꽃을 좋아하는 꽃집 사장, 환자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어주는 의사,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그렇지. 반대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노동밖에 할 수 없단다. 그리고 그 노동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일하는 내내 시계만 보며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니까 하루가 괴로운 거야. 혼다 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인 혼다 소이치로를 알고 있니? 그는 자동차 수리 공장의 수리공으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단다. 그의 아내는 가족들을 위해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먼 곳까지 식재료를 사러 다녔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본 혼다는 자전거에 엔진을 달면 편해질 텐데 하고 생각했단다. 그것이 혼다가 오토바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란다. 너도 알다시피 현재 혼다 오토바이는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혼다 자동차도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지.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 좋아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은 천리도 일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잘잘못을 감추지 말고 전부 밝혀야 한다. 돌은 돌이라 좋은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감독자는 부하 직원의 장점을 빨리 파악하고 이끌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돌도 다이아몬드도 전부 진짜 보석이 될 수 있다. 어떻니? 혼다 소이치로는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지 않니? 일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 경우란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능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야. 내 재능과 맞지 않는 일은 절대 오래 할 수 없단다. 따라서 재능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둬야 해.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아. 두 번째는 일의 방법이 즐겁지 않은 경우야. 일하는 사람이나 장소 또는 계약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일이 즐겁지 않게 된단다. 일의 방식에는 직장의 분위기도 포함돼 있어. 상사가 강압적으로 일을 부추기는 환경이라면 일이 잘 되지 않겠지. 그래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야.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란다. 좋아하는 일을 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즐겁게 일할 수 없게 된단다. 직장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최악의 직장이 되겠지. 사람이 일을 그만두는 가장 많은 이유는 직장의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해.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리고 월급이 낮아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꼭 재능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렴. 내가 평생의 일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받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7번째 편지, 실패. 네가 이 편지를 펼쳤다는 것은 무언가에 큰 실패를 했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조금은 침울해졌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침울해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단다. 나는 실패의 세계에서 훈장을 받아도 좋을 만큼 멋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란다. 내가 부끄러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면 너도 분명 용기를 내게 될 거다. 그것들은 모두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는 일들이었지. 나는 실패를 몰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특히 젊었을 때는 나는 정말 실패 덩어리였단다. 고객이 주문한 것보다 10배나 많은 물품을 발주한 적도 있고 수급용 지갑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지. 외국에 갔을 때는 단체 관광객의 여권을 통째로 잃어버린 적도 있었단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찔하기만 해.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실패의 연속이었지. 이런 나도 마지막에는 재벌이 되었으니 너도 꼭 잘할 수 있을 거란다. 오늘은 실패투성이었던 내 인생에 대해 얘기해 주마. 실패가 많은 인생은 추억도 많다는 말이 있단다. 내 나이가 되면 그 말을 실감할 수 있게 되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재벌이라고 한다. 그만큼 남들 눈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나는 성공한 적보다 실패한 적이 훨씬 많단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많이 도전했으니까 많이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많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즈니스에 성공한 거란다. 야구에서도 타율이 30%가 넘는 사람을 강타자라고 부른단다. 반대로 말하면 10번 중에 7번 실패해도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즉, 크게 성공한 사람도 인생의 상당 부분은 침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낸단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조차도 인생의 7, 80%는 실패의 시간을 갖지. 즉, 누구에게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것은 등산과도 같아. 산에 오를 때는 죽을 만큼 힘들지만 막상 정상에 도착하면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지. 정상에서 잠시 풍경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정상을 노려야 해. 물론 가벼운 옷차림으로 완만한 둘레길을 걷는 안정된 등산도 있지. 하지만 완만한 길을 걸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풍경은 볼 수 없을 거다. 도중에 불안감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성공했을 때 몇 배나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란다. 즉, 골짜기가 깊어야 산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도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니? 행동하면 반드시 실패가 따라붙게 돼 있어. 반드시 그렇지.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야. 너도 앞으로 멋진 실패를 많이 경험할 거다. 하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가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진단다. 실패의 본질과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만 알아두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지.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반드시 필요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렴. 실패하지 않는 성공은 위험하다고 말이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10배, 아니 100배나 높단다. 유감스럽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통과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단다. 그럼 실패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은 간단하단다. 실패를 만회할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렇게 하자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거지.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은 보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보다 한 가지를 선택한 후에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만약 그 선택지가 틀렸다면 그때는 또다시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되고 맞았다면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어떠니? 그렇다면 선택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니? 실패란 또 다른 깨달음이란다. 실패했을 때는 누구나 괴로워하지. 괴로워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러나 괴로워만 할 뿐 행동을 멈춘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단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뿐이다. 과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지. 괴로워해도 좋아. 하지만 실패해도 행동을 멈춰서는 안 돼. 인생에는 내가 서툰 분야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분야도 있단다. 한 가지 분야에서 실패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나도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에서는 실패했단다. 그래서 내 삶은 빛 좋은 개살구 같았지. 변명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이름이 알려진 큰 사업가 중에는 가족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 즉, 사업과 가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길고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을 거야. 병과 사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패에 포함되지. 하지만 나는 병이나 사고에 따른 불행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하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우울해지고 침울해질 거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불편한 것뿐이야. 따라서 절대 불행해질 필요는 없지.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기도 한단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볼 수 있게 되지. 그래서 병과 사고는 실패가 아니라 모닝콜 같은 거란다. 몸이 불편한 인생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인생이 더 불행한 삶이란다. 너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인생의 의미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목숨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거라. 성공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도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 상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언제 어디서나 너를 응원하마.
8번째 편지.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모두 중요하다. 진짜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란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 따라서 일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단다. 이를테면 대저택에 살아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낸다면 외롭기만 하겠지. 돈이 많지 않아도 화목한 가족과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단다. 돈 많은 부자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단다. 좋은 인간관계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삶의 의욕도 얻을 수 있어. 반대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일이 무미건조해지지. 내가 부자가 된 후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결국 사람은 돈과 사회적 지위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돈과 일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흥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지. 즉,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해진단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상 최장 기간인 75년에 걸쳐 연구한 실험이 있어. 72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가 주제였지. 그 결과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었단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행복의 열쇠라는 뜻이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지. 링컨은 인간관계에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어. 그는 믿었던 장군이 실수를 하자 자신의 부주의라며 그 일을 덮어주었고, 마찬가지로 실수를 한 다른 장군에게 질책의 편지를 썼다가 결국 보내지 못하고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간직해뒀지. 이 일화는 링컨의 보내지 못한 편지로 유명하단다. 또한 링컨은 내 생각이 50% 옳다면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크게 양보하고 내 생각이 100% 옳아도 상대방에게 조금은 양보하라. 만약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그의 친구가 되라라는 명언을 남겼어. 그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 그럼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직장 내 인간관계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야. 상대방에게 돈 벌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줄 수 있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의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상대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손을 뻗어 이익을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직장 내 인간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자. 나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사람을 정말 무서워했단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조금씩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안심할 수 있게 됐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생겼고, 노력한 결과 인간관계도 점점 넓어졌단다. 나는 아내와는 깊은 신뢰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아였던 탓인지 부자 관계는 잘 알지 못했지. 그래서 나는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조금 서툴렀어. 직장 내 인간관계에 비교하면 가족관계는 많이 어려웠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버리고는 했어.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해 크게 화내고는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었단다. 특히 젊었을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아들인 도루에게 짜증을 내며 모질게 대했지. 그 탓에 내 아버지와는 사춘기 이후부터 대화가 거의 끊겼단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서툰 사람이었어. 가족 중 누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말하면 입을 다물어 버렸단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입을 다문 거였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무시라고 생각했던 것 같구나. 그래서 아들인 도루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그 결과 손자인 너희들을 만나러 가는 길도 망설였었지.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아직 시간이 많다고 착각했던 것 같다. 머지않아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이미 끝나버렸지. 이것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란다. 나도 나 자신과 더 많이 마주했어야 했는데, 나에게도 과거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절망감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나 자신을 속여버렸지. 나도 하지 못한 일을 너에게 말하는 게 가슴 아프지만 너는 꼭 너와 마주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지도 몰라.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꼭 좋은 선생을 찾길 바란다. 너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성격이니까 분명 잘 할 수 있을 거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은 내 평생의 바람이었다. 멋진 인간관계를 쌓길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 9번째 편지. 운명. 벌써 마지막 편지에 도착했구나. 여기까지 읽어줘서 고맙다. 너는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니? 마지막 편지를 읽기 전까지 너는 운명에 대해 많이 생각했을 거다. 내 예상으로는 너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 뉴욕, 파리, 방콕, 부탄 중 한 곳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것 같은데 맞니? 여하튼 나는 진심으로 고맙구나. 그리고 너에게 축하한다고도 말하고 싶구나. 내 직감을 믿고 여기까지 와줬으니 말이다. 그리고 내 편지를 끝까지 다 읽어줘서 정말 고맙다. 가끔은 너 자신을 믿지 못하거나 여행이 싫어질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돈을 도둑맞거나 몸을 다쳤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그것도 모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 어쨌든 지금 너는 마지막 편지에 도착했다. 여행을 끝내고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필연처럼 느껴지지는 않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뒤돌아보면 전부 필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란다.
너도 이 운명의 신비한 힘을 느꼈으면 한다. 운명과 비슷한 말로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 숙명은 머무는 명, 내가 태어났을 때 결정되는 것. 운명은 움직이는 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은 숙명으로 내 자유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선택지는 있고 그 선택지를 고를 자유의사도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숙명의 힘에 영향을 받기도 해. 그 사실을 꼭 기억하렴. 내가 어떤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면 사람은 숙명에 지배된단다. 그러니 네 안에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의 힘이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인생에는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힘이 움직일 때가 있어. 또한 재난, 사고, 질병처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힘이 움직일 때도 있지. 승승장구하던 회사에 갑자기 불이 나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이런 경우가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힘이 움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그럴 때는 숙명과 운명의 갈림길, 즉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거나 이제 끝이라며 절망할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발명왕 에디슨처럼 반응할 수도 있단다. 에디슨은 자신의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조차도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며 좋은 설비를 갖출 좋은 기회라고 말했지. 그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야. 혹시 헬렌 켈러를 알고 있니? 그녀는 어렸을 때 고열로 시각, 청각, 언어를 잃었지만 가정교사인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힘쓴 기적적인 인물이란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헬렌 켈러가 시각, 청각, 언어를 잃은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숙명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지. 그녀는 나는 내 장애에 감사한다. 이 장애를 통해 나를 발견했고 평생의 일을 찾았고 신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단다. 그녀처럼 인생의 틀을 깨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 즉, 그들은 자신의 숙명을 안 후에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 거지.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감각이 필요해. 이를테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감각이란다. 예를 들면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끝났을 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물론 쉽게 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잘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숙명에 농락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단다. 네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구나. 숙명과 운명의 경계선은 네가 끌어당길 수 있다. 네가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두든 그것이 정답이란다. 연애, 돈, 건강, 일에 문제가 생겨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는 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렴. 그때가 내 숙명과 운명의 갈림길일 테니까 말이야. 숙명과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될 거야.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새 출발을 해야 해.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의 미래를 살아갈 선택을 할 수 있단다. 너는 꼭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구나. 내가 80이 조금 넘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사람은 바뀐다. 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린 인생의 결론이란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어렸을 때 겁쟁이에 거짓말쟁이였던 소년이 어른이 돼서 정직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반대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했던 소녀가 난폭한 여성으로 변하는 경우도 거의 없지. 하지만 그래도 바뀌는 것이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지. 만약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때는 숙명과 운명이라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 좋을 거야. 그 시각을 통해 바뀌는 사람과 바뀌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지. 그 발견은 네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게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가족 관계에 서툴렀단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탓이었는지도 모르지. 내 아버지와도 너와도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지. 사실 나는 너희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단다. 그 용기만 있었다면 너희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텐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단다. 어렸을 때 고아였다는 컴플렉스가 아들과의 고를 깊게 만들었지. 그것이 나의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남겼단다. 지금은 네 아버지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가능하다면 너도 너의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렴. 네 아버지도 너와의 서먹한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거란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들과 관계가 서먹하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매우 큰 괴로움이지. 내 인생과 내 편지를 화제로 둘이 대화를 나누면 정말 좋겠구나. 너와 내 아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선물이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둘이 꼭 화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꼭 충실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야. 너희들의 행복뿐이지.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꿀 선택지가 매일 주어진단다. 그러니까 내 의사로 운명을 선택하길 바란다. 숙명의 힘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렴. 매일을 즐겁게 살고 내 꿈을 쫓으렴. 인생은 즐기기 위해 있는 거란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직감적으로 행동하고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명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물론 나는 후회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유쾌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단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 인생의 목적은 나답게 살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란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이 있다. 9번째 편지까지 다 읽고 난 후 네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될 때 이 편지를 네 여동생에게 건네주렴. 그리고 이번 여행에 대해서도 언젠가 너희 둘이 꼭 대화를 나눠보렴. 내 손주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길 하늘에서 기도하마. 너는
꼭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이 편지에 적겠다.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 못난 나를 용서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인생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